제36차 최고위원 회의와 제3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3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 개최 박수선 대표님, 김동철 위원장님, 이찬열 위원님, 주승용 부의장님, 이찬열 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국 의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나요? 네. 그리고 어제 광주에 갔을 때 박수선 대표님, 김동철 위원장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울산,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광주 등 세 곳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 경제 현황과 민생을 살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가 형편없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음식점 주인은 IMF 위기 때보다 더 형편없다고 울상이었고 이 장사도 내년이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상인들은 한마디로 죽겠다고 아우성이었고 경제는 갈 곳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26일에는 전북에 소재한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도청, 새만금 등을 방문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30년 수건 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 듯 싶었는데 첨단산업예정지구에 20년 계획의 태양광 판넬을 깔아놓으면 원래의 새만금 사업 계획은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새만금 협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절감했습니다. 27일에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본향인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소에 참배하고 빛고울 산업단지에 들러 광주형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내년에 열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어제도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공모제 전환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에서 노동계는 광주시의 협상 전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광주형 일자리의 계획을 경사항도나 또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광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광주시의 간절한 마음과 뼈저린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노름만 앞세우는 이러한 행위는 규탄은 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최고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엉망이 된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바른미래당이 새겨 듣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각 지역의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금융위원장에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지시한 데 이어서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정학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자영업 성장 대책에는 골목 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조성,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이어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의식과 단기적인 대책 지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나 과밀 해소 등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경기의 회복이고 경제적인 수요의 증가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있는 삶을 주장했지만 요새는 저녁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상가는 깜깜하고 한적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식이 딱 끊겼다는 겁니다. 실업자의 증가로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그래야 고용이 살아나고 소상공인이 편해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원전 정책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해외엔 원전을 팔려고 하면 상대국에서 이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전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장치도 크게 성숙한 마당에 우리가 쉽게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은 경솔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안전 기술을 갖고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경쟁 시대에 이러한 첨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며 홍보를 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67.9%의 국민이 원전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현실 속에서 우리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대통령 레임덕 비긴스를 여당이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연출, 대통령 레임덕 비긴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했고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매번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누차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과거 당대표 시절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은 대통령의 의지까지 꺾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당 스스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광역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은 채용비리 적폐를 바로잡으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반대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노조 집회까지 나갔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를 넘어서 대통령의 아들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일들을 두고 당사자들에게 경고 한 번 주지 않고 심지어 여당이 앞서서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뜻대로 과거의 약속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 합의 내용의 준수를 통해 협치를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하시고 팀장하시죠.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빕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국민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좀 사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헌을 통한 재앙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은 이제 요원해졌고 선거제도 계획은 지지부진하고 청년 실업률은 IMF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나 소득 증대는커녕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 양극화를 더 갈수록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 미래 세대 부담 증대 등 국정 혼란과 국민의 삶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정권의 아집과 오만, 독선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목매달며 희망 고문 속에서 설익은 정책들로 독이 든 사과를 계속해서 국민에게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심의 뚝맞아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 정권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실패 반복과 답습은 곧 국민에게 대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독이 든 사과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10년 보수정권 실정 후유증이라고 남 탓하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 불통과 무능이 만들어낸 이 참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 정권은 무능한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오만함과 결별하고
본립도생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래서 개과천선의 반성과 행동을 요구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광주 지역 경제는 주력 사업인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 성장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및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산업 생산량의 증대나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자를 나누기 모델이 아닌 총체적인 지역 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뿐만이 아니라 광주 시민 모두가 살 수 있는 광주 지역 경제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노사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내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때 강요 주체는 시장이고, 시장이 강요하는 변화는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사가 생존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당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요점을 간과한 채 무책임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와 광주 시민의 생존에 대한 협박이고 광주 민심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박성 발언을 이어갈 때가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첫 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새로운 일자리 모델, 즉 한국 자동차 산업이나 노사 관계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여당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용 대참사, 분배 대참사로 민생과 경제가 위기입니다. 남북 관계에 올인하다가 한미 관계에 균열을 초래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축인 법질서의 붕괴 위기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문합니다. 국민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합니다. 국가 안보와 법질서 유지는 복지국가, 도덕적 선진국가를 들먹이기 전에 국가의 최소한 기본적 기능입니다. 어제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야만적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얼굴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함몰돼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최근 경남 성우 하이텍 공장에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트럭 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화물차를 배제하고 민주노총 화물차의 물량을 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먼 산 바라보듯 구경만 했습니다. 정의, 평등, 공정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기막힌 현실,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의 무차별 불법 점거 사태는 관공서, 지방의회, 대검찰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도 공권력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급기야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까지 발생하는 막장 사태까지 치달았습니다. 국가법질서의 최후 보리인 대검찰청사와 대법원 청사가 위치한 서초동 사거리 일대는 검찰과 법원을 흔들고 비난하는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고 있는데도 어떤 공권력도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법질서 붕괴의 일자적 책임은 민노총 등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급진 과격 세력에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법질서 붕괴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을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기로 좌지우지해온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을 떠나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잘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시도가 계속 잇따라서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영국에서도 원전 사업 우선 협상권을 따냈지만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자기 가족에게는 자기가 파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는 이 음식을 팔려고만 한다면 과연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엊그제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선언을 철회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 했던 나라입니다. 대만뿐 아니라 더 가까운 일본, 벨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 철회를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되려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운영 정책이 탈원전보다는 탈원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원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결정짓기 위해서 20년 넘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스위스도 국민투표를 5번이나 실시했다고 합니다. 탈원전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도 잠시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다가 제가 드리면 뒤에 우리 이찬열 위원장님이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세요. 네, 아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이십니다. 제가 준비하는 걸 살짝 보시더니 그냥 양보를 해주시네요.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 1인이 좌지우지하는 정치,
관료와 재벌 앞에 무기력한 정치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바로 서야 한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민의를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정당은 그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정치가 실현된다. 이 내용은 한 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내용 중 일부입니다. 구구절절 아주 옳은 말입니다. 특히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또 한 번 특히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는 해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켜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민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 각 후보의 득표율이 의석수와 직결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표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깊이 반영할 길이 열립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막아서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사생 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 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대 양당은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며 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 뭐 강력하게 없는지 저도 감사합니다. 간단히 1분에 하나씩 2개만 하겠습니다. 그 고용세습 폐지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 징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대기업 노조,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대기업 노조 6곳이 정부에서 고용세습 단협 시정 조치했는데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거부하는 이유는 벌칙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최대 500만 원입니다. 껌값입니다. 이건 뭐 500만 원 내요. 많아야 500만 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거부하는데요. 만약 고용세습 이 폐지 거부하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교섭 대표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교섭 대표권은 노조를 대표해서 사측과 협상하는 권리입니다. 노조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조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래야 노조도 좀 정신 차릴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에 이재명 지사 비호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검찰의 이재명 지사 자택 압수수색은 원래 준비된 쇼였습니다.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들어가는 쇼만 한 겁니다. 문제는 지난 9월에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반려한 이유가 정말 기가 찹니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라. 이게 이미 제출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떠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 핸드폰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의 제출,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라는 논리로 경찰에게 영장을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도 고시 출신이고 그래서 검찰 동기가 있고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호하는
대표적인 이 검사가 바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을 때 임의 제출 명분으로 반려시킨 이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누군지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예, 저도 원전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국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만을 탈원전 모범 국가로 선전하던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의 결과로 나타난 탈원전 반대는 우리보다 앞서서 섣부른 탈원전을 추진했던 대만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 관계자들은 과거에 롤모델로 홍보했던 대만의 탈원전 중지에 당황하며 언론인들이 물었을 때 대만과 한국의 사례가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까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팔지 못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식당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식당 주인이 불량식품을 판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에 나설 정도로 중요한 국가의 명예를 건 사업인데 해외에서 불량식품과 같이 희화화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 물건이라면은 국내에서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도 운영해야 할 물건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최고의 인재들이 그것을 연구 개발하고 운영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지원 학생이 0명이라는 보도는 갓 대학교 초년생이 된 학생들도 국내 탈원전, 그와 동시에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 없는 사기극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원전의 대안이라고 외치는 태양광 발전도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최규성 전 의원을 임명했다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각 국내 핵심 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재검토하시고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매번 정책 실패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인 척하면서 야당의 지적 그리고 국내 과학자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 관련 필요한 공무원도 늘어난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한테 주는 근로장려금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이 지급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전 직원의 20% 이상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직원 4천여 명이 이 일에 투입이 됐고 인건비로 연간 3천억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대상 가구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지급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1조 2,800억 원에서 3조 8천억으로 증가를 하고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2회로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인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일단 국세청이 복지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소득 정보는 필요한 부처에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집행은 일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시행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업무를 위해서 사람이 몇천 명 들어간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IT 강국입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개인의 복지 혜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바우처 플랫폼을 제공해서 지방에서 발행되는 각종 바우처도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 생산되도록 그래서 복지 혜택이 편중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통합된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에 잠깐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 여당 또 자유한국당 공색한 논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피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치인데 말이죠.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적인 장치를 완성하자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양당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협치와 대화를 통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은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자유한국당도 의원 정수를 지켜야 된다는 궁색한 논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걸음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공개회의는 우리 이재명 특위위원장 임명장 수여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태경 최고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 이재명 지사 거 굉장히 심각하고 전국 안정을 흔드는 지금 가장 큰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좀 수습하고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위의 설치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우리 권은희 차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의 장영하 변호사님, 장영하 변호사님은 최근에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임명장 수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은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임명장 권은희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예, 이어서 장영하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쪽. 말씀하셔야 돼서. 임명장 장영하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2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예, 대표님 양해하시면 시간이 없긴 한데 우리 권은희 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성남에 삽니다. 성남에서 여러 가지 사실 루머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재명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